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오늘은 MBC 아나운서 김나진님께서 지은 포기할까 망설이는 너에게 라는 책으로 함께 해보려고 해요. 나의 오늘은 과연 옳았을까? 불안한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그럼 그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일 투성입니다. 끊임없이 마주하는 해야 할 것들. 열정이란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나도 모르게 강요받고 있는 일들. 나를 점점 지쳐가게 하는 꿈을 향한 여정.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학업, 직장 생활, 인간관계, 육아, 나와의 싸움 등 포기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찬 일상입니다. 내가 지금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존재,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었다면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꿈을 이루기 직전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꿈이라는 녀석은 현실이 되기 직전의 순간이 가장 길고 가장 어둡습니다. 끝나지 않을 슬럼프 같기도 하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착각도 불러일으킵니다. 널리 알려진 이런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이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미 현답이 있는데 우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꼭 100도로 끓여야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렵게 찾아낸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1도를 끌어올려 내 열정과 꿈이 만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 짜릿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꿈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면 포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어도 꿈 덕분에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다면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꿈이 나를 너무 어렵게만 한다면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덕분에가 때문에로 바뀌었다면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까닭은 꿈이란 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장소, 내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묻어둔 꿈 하나는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만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꿈은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그 뒤로 셀 수 없을 만큼 꿈이 바뀌었습니다. 꿈이 아예 사라져버린 시간들도 꽤나 길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나운서의 꿈을 이루고 나서 보니 어느 날은 비행기 조종사를 해볼 걸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또 어떤 날은 운동선수를 할 걸, 배우를 할 걸, 의사를 해볼 걸. 지금은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전부이고 다른 건 없을 것 같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도까지 끌어올린 나는 꿈이 현실이라는 그 짜릿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90도의 물은 커피를 내리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 유명한 이연복 셰프의 멘보샤는 60도에서 튀겨야 가장 좋은 맛을 낸다고 하죠. 40도는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기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사람이 면역력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약 20도입니다. 뜨겁게 타오른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각자의 온도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적당하게 데워줄 혹은 식혀줄 나만의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다면 한번 선택해 볼까요? 마지막 남은 1도를 더 끌어올려 불태울지, 너무 뜨거워 내 꿈에 방해가 되니 조금 식혀볼지를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멋있습니다. 내가 정한 길로 당당하게 향하는 나의 모습엔 찬사가 쏟아집니다. 빠른 포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 힘을 다른 곳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요. 최악은 오래 망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요? 언제부터 망설여 왔나요? 언제까지 망설이려 하나요?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전합니다. 이런 날 기억해준 사람. 내게 쏟아지는 무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던 날들이 있었다. 마치 나는 조연처럼, 병풍처럼, 아웃포커싱 된 사진의 일부분처럼 사는 게 당연했다. 난 원래 이런데 뭐. 날 알아준 사람은 없을 거야. 자아 비판의 나날이 이어졌고 워낙 오랜 시간 지속된 일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크게 무너졌던 시기였기에 이런 날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고등학교 때의 나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다. 수업 때는 안 보이는 곳에 숨기 바빴고 반 활동에 그 어떠한 것도 잘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종이 울리면 해질 때까지 농구를 하고 집에 가면 혼자 라디오를 들었다. 주말이 되면 부모님의 눈을 피해 자리마다 전화기가 있는 카페에 가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들은 나라는 학생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생이 2,500명쯤 됐고 한 학년이 15개의 반으로 구성되던 시절이었다. 한 반에는
무려 5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다. 당연히 고1, 고2 때의 담임 선생님은 내 이름을 알지도 못했다. 여러 업무로 바쁜 선생님들은 주로 반에서 성적 상위권의 학생들 혹은 맨날 사고 치는 학생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 담임 선생님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인데 그 어떤 선생님이 날 알 수 있을까? 사고를 치지도 않았고 성적은 평범했으며 이렇다 할 특기도 없었으니 눈에 띄지 않는 건 당연했다. 고3 여름방학을 앞둔 무더운 날이었다. 영교시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이어폰을 꽂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책상을 지휘봉으로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김나진이! 그렇게 큰 소리로 내 이름이 울려 퍼진 게 처음이라 잠이 확 달아났다. 어리둥절하며 누가 날 불렀나 보고 있는데 다름 아닌 담임 선생님이었다. 자다 깨서 놀란 것보다 내 이름을 담임이 부른 게 더 충격적이었다. 한 학기 동안 그토록 조용하게 보냈는데 날 알고 있다니. 잠이 오냐? 작년에 성적을 그렇게 개판 쳐놓고. 심지어 내 성적도 알고 있다니. 아니, 그냥 던져본 말인가? 그 시절 나는 어떤 계기도 찾지 못했고 그냥저냥 중요한 고3 기간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반항심도 최고조에 달해 부모님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힘은 놀라웠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가. 내가 비록 선비는 아니지만 그 말이 100% 들어맞았다. 사실 그 선생님이 특별히 내게 잘해준 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담임의 역할, 50명의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해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이 학생이 누군지 알아봐주는 것. 하지만 나는 그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에 감사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선생님을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 공부도 다시 할 수 있었다. 떨어졌던 성적 전부는 아니었지만 절반 이상은 회복할 수 있었고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사춘기도 잘 극복했다. 졸업식 날 친구들과 마지막 사진을 남기며 이별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데 뒤에서 크고 우렁찬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야, 김나진이 머리 좀 잘라라.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숨으면 모를 것 같지? 난 다 알아 임마. 그래도 마지막에 성적 올려서 다행이다. 잘했어. 당연히 지금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을 기억한다. 학창시절 통틀어 유일하게 추억하는 선생님. 다른 이유는 없다. 특출나지 못했던 나. 숨어 지냈던 나. 이런 나를 알아봐준 사람이었기에. 나도 누군가를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제야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는 저명한 시구처럼. 야, 너 당신이 아니라 야, 김나진이 라고 이름을 불러주며 자신의 존재에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아직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라고. 언젠가 당신을 알아봐주고 이름을 크게 불러줄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따뜻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최근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멘토가 없다는 것이었다. 연말 시상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모 방송국의 한 선배. 최고가 되려면 재능과 노력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해. 그리고 끝에 가서 판가름 나는 건 결국 노력이야. 그런 면에서 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가 봐요. 제가 노력은 무지하게 하는데. 그러면 전 재능이 없나 봐요. 이 직업이 제게 맞는 걸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으니까요. 나의 대답에 일단 껄껄 웃고 나서 대답을 이어간 선배. 야, 그게 말이 되냐? 재능이 없었으면 넌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어. 몇 분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짤막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이 한 해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큰 위안과 위로, 격려가 됐다.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떨어져 소심하게 내뱉은 너의 대답을 내가 격렬하게 부정해 줄게 라는 뜻을 담은 그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며 지금도 나를 으쓱하게 해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따뜻한 한마디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이 한다. 따뜻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온기 가득한 사람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인생은 제로섬입니다만 대학 시절 내게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교양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 시간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았고 전공 수업은 복잡한 공식과 따분한 숫자들을 만나는 인생의 낭비 같았다.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수업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 미래, 비전, 꿈, 목표 같은 단어들은 떠올려 본 적도 없었다. 누군가 당시의 나에게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었다면 그때의 나는 아마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라고 답했을 것 같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공강 시간이 생기면 PC방에 가고 게임을 한참 한 뒤에도 시간이 남으면 학교 근처 명동으로 넘어가 놀거리를 찾았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학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낮술 한 판을 벌였다. 그러다 취하면 잠이 들었다. 깨고 나서도 또 뭘 하며 시간을 때울지 고민했다. 그렇게 놀고 먹다 지치면 다음 수업을 살포시 외면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먹고 자고 놀고의 3종 세트를 반복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왜 그런 헛된 시간을 보냈을까? 그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
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른 지금은 생각이 다시 바뀌게 됐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도 꿈꾸지 않고 멍 때리고 놀고 먹기만 하던 그 시간들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시간이자 잉여 시간이었다. 인생을 대학 수업에 빗대어 본다면 그 잉여 시간은 교양 필수쯤 되겠다. 어차피 인생은 제로섬.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은 온통 할 일로 가득 차게 된다. 젊은 시절에 잠시 실컷 놀고 먹는다 해도 머지않은 시기에 인생 총 할 일의 평균치를 넘어서게 된다. 일로 가득한 인생이 조만간 찾아온다. 잉여 시간도 훗날 큰 역할을 한다. 허무하게 날려버린 시간이 그 시간이 있기에 후회할 수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귀한 존재들을 펑펑 써대며 낭비했기에 만회하기 위해 2배, 아니 10배 이상의 노력을 쏟을 수 있다. 나처럼 40을 넘긴 나이에 잉여 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인생을 되돌리기 힘들 수도 있겠다. 평생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없고 경제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시절엔 잉여 시간을 마음껏 쓴다 해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물론 인생의 잉여 시간이 너무 길어 넘치는 것보다 잠깐의 방황으로 끝나는 편이 좋긴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게 방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다. 인생의 슬럼프를 오래 겪은 사람이 결국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왔다. 잉여 시간에 푹 빠져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펑펑 쓰고 있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잉여 시간을 보내다 문득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잉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슬슬 날아오를 준비를 하면 된다. 이때부터 후회와 걱정을 슬슬 시작하면 된다. 내게 잉여 시간이 이미 찾아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싶다 라는 우스갯소리처럼 그 시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자. 후회는 그 이후에 내게 떨어지는 몫이다. 지나간 잉여 시간을 돌아보며 얻게 되는 후회와 각성은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다. 그때부터 인생의 질주가 시작된다. 지난 잉여 시간은 밝고 더 높이 어디든 올라설 수 있는 훌륭한 발판이 돼 있을 거다. 바닥을 치는 순간 후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누구에게나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변해버리는 시기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일수고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외면하는 가혹한 순간은 적어도 한 번쯤 꼭
찾아오기 마련이다. 유난히 뜨거웠던 한여름이었다. 막내가 재수학원에서 눈병을 옮아왔다. 그 유명한 아폴로 눈병은 막내와 한방을 쓰는 내게 가장 먼저 손길을 뻗쳤고 화장실을 공유하는 여동생과 아버지에게 차례차례 옮아가며 우리 집을 집어삼켰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만 눈병에 걸리지 않으셨는데 그 탓에 어머니는 일주일도 넘게 나머지 4식구의 온갖 수발을 다 드셔야 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며 쫓겨나듯 이사온 우리 가족은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아버지의 일도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장남인 나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며 백수를 자청했고 꿈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고생을 사서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대학을 3군데나 옮겨 다니다 화려한 피날레로 고시생 신분이 됐고 남동생은 재수생이었다. 집안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가족 5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즉 돈을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4명이나 눈병에 걸렸다. 뜨거운 여름, 가족 모두가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집안에 드러누워 있었으니 영화 기생충의 한 컷으로 끼워 넣어도 손색이 없는 장면이었다. 그야말로 바닥. 가족 모두 바닥을 치던 날이었다. 다행스러웠던 건 긍정적 마인드 하나는 1등이었던 가족이다 보니 우리는 그 일주일을 허허 웃으며 보냈다. 이것도 다 추억이 될 거라고 지금이 바닥이 분명하다며 위안으로 삼았다.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하루 24시간 곱하기 일주일 플러스 알파 약 200시간 가까이 라디오만 들으며 눈을 감은 채로 지냈다. 일가족 눈병 투병기를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연으로 보내보자는 의견. 눈병 걸린 5가족의 모습을 기념사진으로 남겨놓자는 아이디어 등이 오갔지만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야기가 나오던 중간중간 완치자가 한 명씩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말 바닥이었다. 집안 구석을 아무리 보아도 더 내려갈 곳이 없었다.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도 했지만 땅을 팔 힘조차 없었다. 가족들이 눈병에서 모두 완치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확실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바닥을 딛고 조금씩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차츰 상황이 좋아졌다. 지독했던 그의 여름이 그렇게 지나가고 겨울이 오자 하나둘씩 잭팟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는 내가 먼저 끊었다. 드디어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뤄냈다. 여동생도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는 늘 그랬듯 다시 한번 역경을 이겨내셨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재수에 성공. 원하던 대학에 가게 되었다. 그때 눈병을 누가 제일 먼저 옮아왔었지? 막내였나? 아빠였나?
아, 누구였지? 나 그때 진짜 서러웠잖아. 우리 집 이대로 그냥 망하는 줄 알고. 우리 가족은 그 무더웠던 여름의 병든 집을 종종 추억한다. 이제는 흐뭇하게 웃으며 그 한여름의 아수라장, 지옥, 전쟁터를 다시 떠올린다. 확실하게 바닥을 치던 날이었다. 바닥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지금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면 이젠 웃으며 일어서자. 올라갈 일만 남은 거다. 최소한 더 내려갈 곳은 없다. 저에게도 딱 3년 전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친구와의 약속에 나가지 못했던 그 해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힘들었던 그 해가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 넉넉하게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진 않지만 3년 전 그때, 아, 이게 바닥이구나 느꼈던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껏 이런 날은 수도 없이 많았다. 유난히 버거운 날이 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날.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이라고, 가혹하기 그지없는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날. 한번 돌이켜보자. 처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지금껏 이런 날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 힘든 날들을 견디고 나니, 버텨내고 나서 돌아보니 그날이 그리 어렵지 않은 날이 된 것뿐이었다. 그때도 내가 그렇게 잘 이겨낼지 몰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극복해냈다. 이런 날은 앞으로도 무수히 찾아온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이 다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어려운 일을 수없이 해냈던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자.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자. 과거에 내가 해낸 일들을 인정해주다 보면 지금 또다시 찾아오는 이런 날들을 얼마든지 다시 이겨낼 수 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고 상처가 아물면 새살이 돋으며 한번 아팠던 곳에 다시 찾아오는 아픔은 이전만큼 크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자. 굳이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말자. 그동안 눈앞에 닥친 수많은 힘듦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꿔왔던 나니까. 막연한 내일에 힘겹지는 않나요?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다독여주세요. 빠르지 않아도 천천히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조차 힘겨운 날엔 그냥 쉬어가 보는 것도 좋고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전할게요. 당신의 오늘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마음 전하는 그런 하루 되세요. 안녕. Close your eyes and let us fade away. Build a secret
secret place for you and me. Let our minds be caught up in a dream. Quiet voices in the night. Time is running out of sight. A lonely wind is passing by. Tries to carry all the whispers that it finds. The walls are listening when we talk, making echoes as we walk. There's no one left but you and me. It's like a made up place that only we can see. Hold my hand and hear the words I say. Close your eyes and let us fade away. Build a secret place for you and me. Let our minds be caught up in a dream. Standing underneath the lights, look into each other's eyes. There's no one left but you and me.